저쪽은 아무도 함성을 안 지르시네요. 네, 136번째 한개 노트입니다. 지난주에 쉬었죠?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네.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9월 달에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리고 그 자유는 네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저 앞에 지휘텔링 하신 분이 저보고 지적질을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제가 지적질을 많이 하는지 몰랐네요. 특히 술자리에서 지적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호감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게 이 사랑의 말을 한 건데, 이게 지적질인지 몰랐습니다.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할 줄도 몰랐습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네모다. 한번 들으시면서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게 IMF가 막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나온 책입니다. 작고하셨죠? 구본영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은 정말 내공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렇지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밑에 있는 날짜가 2008년 3월 27일인데 이 2008년 3월 27일은 이 책이 출판된 날이 아니고요. 제가 북텔링 한 날입니다. 이 북텔링을 5회째 북텔링을 한 겁니다. 오늘 지시텔링이 몇 회죠? 514회였죠. 제가 5회 때 한 북텔링입니다. 오래됐죠? 이 5회 때 이 책으로 제가 북텔링을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석유 시추선이라고 하죠. 그냥 시추선이 아니고 석유 시추선이라고 하죠. 이게 석유가 나오니까 이게 불을 뿜고 있잖아요. 석유 시추선이라고 하는데, 이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죠. 1988년도 7월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근해에 있는 북해라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바닷물이 7월달이지만 찹습니다. 근데 이 밤에 이 석유 시추선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활활 타올랐죠. 석유 시추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석유가 바닷물로 떨어져가지고 바다에도 불이 나고 배 위에도 불이 나고, 무려 이 화재 때문에 이날 돌아가신 분이 168명입니다. 대단한 사고였죠. 근데 세월호는 더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실종자가 이제 포함하면 300명이 넘죠. 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만 아무튼 16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길래 폭발음이 들려서 갑판 위로 뛰어나 보니까 이 지경이더랍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죠. 석유 시추선이니까 바다 한가운데 돼 있잖아요. 화재가 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뛰어내리려고 갑판 끝으로 막 뛰어가 보니까 바다에도 불길이 막 번지고 있더랍니다. 기름이 새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석유 시추선의 높이가, 바닷물과 이 석유 시추선의 높이가 50m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살아야 죽어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일단 바닷물이 찼기 때문에 저체온으로 죽게 됩니다. 타 죽지 않아도. 그런데 한 수영을 할 줄 안다면 한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 죽겠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살지 죽을지 몰라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살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m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50m면 뛰어내리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168명은 뛰어내리지 않고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답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냥 50m를 뛰라고 해도 뛰기가 힘들 텐데 불타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50m를. 그럼 이분은 이 익숙한 극의 결별, 아까 말씀드린 구본영 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선택이었다.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삶으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는 걸 선택하는 거고, 뛰어내리면
살지도 모르는 걸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분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 선장이 갑판으로 나오라고만 했어도 거의 살았을 겁니다. 1시간 20분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 배 안에 있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정말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아무튼 이분은 죽음의 순간에 뛰어내리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어디입니까? 교도소 아닙니다. 뭐 교도소 비슷합니다.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막 태워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줬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여러분 이 인간 역사상 가장 대학살이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고 하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270만 명 정도 되죠.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아무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정문인데 정문 사진인데 죽은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가졌던 작은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이 산채로 화로에 던져지거나 아기들의 작은 머리가 총 개머리판에 맞아 박살나고 자루에 넣어져 가스에 살해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쓴 사람의 이름이 루트카 라스키어라는 소녀였죠. 소녀. 폴란드 소녀인데 14살의 이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체 실험도 막 하고 아기를 데려다가 산채로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엄청나게 해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한 심리학 박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뭘 합니까? 시계 풀고 반지 풀고 그 다음 뭐예요? 옷 벗고 제수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의 번호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번호에 불과하는 거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지 않아도 죽고 싶겠죠.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니까. 뭐 진흙탕에 뭐 똥에다가 얼굴 쳐박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죽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서 살아남으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개발한 테라피가 뭐예요? 로고테라피라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의미요법이라고 합니다. 의미요법. 의미요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그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어도 살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걸 발견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서 이 의미요법을 세상에 퍼뜨려야 되겠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의미를 부여해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겁니다. 왜? 같은 상황이라도 의미를 찾으면 삶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죽고 싶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이 죽고 싶고, 이렇게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향기노트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네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처음에 살아남은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선택했죠.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확실히 죽는 상황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랐다는 말은 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었겠죠.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 닥쳐도 선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개돼지처럼 해도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고 로고테라피라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사람들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롭고 막 취직도 안 되고 막 돈도 안 벌리고 막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때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막 이러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뭘 합니까? 아,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아, 이런 환경이 내가 앞으로 글 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아, 지금 내가 하는 고생과 시련이 나중에 내가 강연하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공을 쌓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빅터 프랑클의 말에 따르면 내가 살 의미를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이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무더위가 닥치고 경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아니면 잘 살아야 되는 의미를 찾으셔서 그건 누구의 선택이다? 내 선택이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선택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누구만 선택할 수 있다?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선택의 자유가 없었겠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기적인 것 같아요. 왜? 노력하지 않았는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선택의 자유를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136번째 행위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